금속판에다가 이제 아니 그 자외선을 딱 하면 이게 조그맣게 빛이 자외선은 아니고요. 자외선. 예, 금속마다 고유한 진동수가 있어요. 한계 진동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거는 자외선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금속마다 그 고유 진동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겠죠. 근데 그 한계 진동수를 넘어가는 파장의 빛을 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 이게 전기였나? 전기 한 줄기가 전자죠. 네, 전자가 총으로 쏘듯이 튀어나가는 현상을 보게 됐던 거죠. 그쵸? 네. 근데 그게 기존의 이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 없었나요? 이게 뉴턴의 그 법칙에서는 이게 뭐였더라? 파장이 이어지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이론대로라면은 그 한계 파장보다 낮은 파장이라도 더 강한 빛을 오래 쐬주면은 똑같이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이 나와야 됐었죠. 그쵸? 네. 근데 안 나오고. 네, 그건 안 나오고 굉장히 약한 빛이라도 그 한계 진동수가 넘어가는 빛을 쏘면은 그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쵸. 전자가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게 굉장히 미스터리한 현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네. 네, 미스터리한 현상이었는데, 자, 이제, 막스 플랑크가 제안한, 막스 플랑크가 제안한 양자 이론이죠. 그쵸? 네, 양자 이론을 도입해서, 이게 파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입자처럼 되어 있다. 라는 이제 이론을 내놓으면서 이제 마치 우리 당구공이 이렇게 와가지고 딱 치면은 그 다른 하나가 팍 튕겨 나가잖아요. 그쵸? 네, 마치 그렇게 해서 튕겨 나가듯이 광전 효과를 설명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준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다. 이 얘기 했었죠. 그쵸? 네. 네. 자, 그리고 네, 그리고요. 재현이. 그리고 우리 실상생활에서는 뉴턴 법칙이 거의 맞다고 해도 될 만큼 그냥 거의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따지지 않지만 실제로 더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막스 플랑크의 그 남자 이론이 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양자 역학은 플랑크가 내놓은 건 아니지만 양자의 개념은 플랑크가 내놓은 거예요. 그 양자의 개념을 플랑크가 내놨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양자 역학이라는 거를 성립시키는 거는 사실 닐스 보어입니다. 네. 근데 그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원자에 대한 그 새로운 모형을 내놨다 그랬죠. 그쵸? 네. 네, 근데 어느 부분에서 양자 이론이죠. 양자 개념에 대한 도움을 받았었나요? 새로운 원자론이 정립되는데 양자론이 기여한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뭐였나요? 그건 잘 기억 안 나죠. 그쵸? 뭐지? 이게 그때 그 까만 색깔에다가 뭐 이게 탁탁탁. 맞아요. 그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가 내뿜는 전자기파죠. 그쵸? 전자가 내뿜는 빛이 있는데, 자, 그게 만약에 뉴턴 이론처럼 연속적이라면은 그 빛을 검출한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마치 무지개를 보듯이 다 이어져서 검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실제로 수소 전자를 그렇게 스펙트럼으로 현상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불규칙하게 딱딱딱. 네, 그쵸. 불연속적으로 딱딱딱딱 떨어져서 나왔죠. 그쵸?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점프 하듯이 단계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이동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만 나오지 중간 파장은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그 수소 전자의 빛 스펙트럼을 해결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 전자가 에너지 그 준위를 가진다고 하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보어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었죠. 양성자와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마치 쿠키에 초코칩 박혀 있듯이 전자가 양성자들 사이에 막 박혀 있다. 뭐 이런 이론들도 있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네, 근데 그걸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도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런 그 그림들 많이 봤잖아요. 그쵸? 네, 그런 그림들이 이제 그 도출이 되는 거죠. 그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되는 것이고, 자, 궤도를 따라서 돌다가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궤도, 하나 위의 궤도로 점프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리고 그 점프했던 애가 다시 복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져서 나온다라고 했었던 내용까지 했었죠. 그쵸? 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잘 이해는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 입장에서, 실생활의 입장에서는 사실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어렵다라는 내용까지 해서 뉴턴의 역학이나 법칙이 틀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60쪽에 그 밑에 부분이에요. 자, 비록입니다. 비록.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비록부터 해볼게요. 비록 내가 양자역학에서 혁명을 불러일으킨 인물로 아인슈타인을 언급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다른 과학 영역에서도 중요한 인물이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은 빛, 물질, 인력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발전시켰다.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실제로 물질이 어떤 식으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존재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을 활용하여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mc의 제곱이죠. 여기 m이 이제 질량이에요. 그다음에 c는 광속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과 광속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방정식을 유도해 냈는데 이 방정식에 따르면 물질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에너지도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 자, 이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는 게 뭐예요? 물질은 에너지로 전환되고 에너지는 물질로 또 전환될 수 있다. 자, 이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 발전 방식이 뭘까요, 재현아? 그 화석이 화석 연료가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이에요. 화자력. 네,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우라늄이라고 하는 애를 핵 분열시키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럼 에너지가 막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핵 분열한 애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나중에 질량을 재보면은 질량이 늘어있을까요? 줄어있을까요? 줄어들지 않을까요? 줄어들어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네. 그 줄어든 만큼 뭘로 전환된 거예요? 에너지. 에너지로 전환돼서 그게 전기로 다시 전환된 거죠. 그쵸? 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쵸?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그 양자론이죠. 그쵸? 양자론을 연구하면서 이제 빛의 성질에 대한 기본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빛의 속도는 솔직하게. 네, 관측자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빛의 속도는 누가 어디서 관측하듯이 항상 1초에 30만 킬로로 가는 거로 고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 들어봤어요? 네. 네, 천만 원씩.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30만 킬로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출발을 해요. 출발해서 달려갑니다. 자, 100km per hour로 달려간다고 해봐요.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예요. 100km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밑에 땅이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20km로 이동하는 그런 그 땅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아, 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제3자가 이걸 관측하면은 이 자동차는 몇 킬로로 움직이는 걸로 관측이 돼요? 120. 120으로 관측되는 게 당연하죠. 그쵸? 네. 네, 그런데 자, 빛은 여기서 재밌게도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빛은 이제 여기가 빛이 30만 킬로죠. 30만 킬로미터로 지금 직진하고 있는 빛이에요. 그쵸? 근데 뭐 빛을 이런 데 담아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이번엔 뭐예요? 내가 움직이면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우리 한 10,000km 내기 어렵지만 예, 세크죠. 1만 킬로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빛을 본다고 해봅시다. 그럼 네. 빛의 속도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얼마로 관측이 돼야 돼요? 아, 21? 아, 29. 네, 반대 방향으로요? 반대 방향이니까 오히려 더하기 1이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31만 킬로로 달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이쪽에서 20km로 오고 있고 우리가 30km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 얘는 50km로 오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빛을 우리가 관측한다면은 마치 31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빛이 관측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실제로 관측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아니요. 똑같이 30만 킬로미터로 나와요. 이해가 안 되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기본 가정을 도출을 해냅니다. 자, 이전에는 이런 거예요. 이전에 뉴턴의 역학은 시간과 공간을 어떤 개념으로 본 거예요? 절대적 개념으로 본 거죠. 그쵸? 네. 야. 자,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이제 속도를 계산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아인슈타인이 볼 때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얘는 뭐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절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기준이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얘가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설명이 돼요. 왜 얘가 30만 킬로미터로 여전히 가는 것처럼 보이느냐? 얘가 30만에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1만 킬로미터로 가는 이 속도가 적용이 안 되려면은 그에 맞게 뭐가 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조정되면은 얘가 똑같이 30만 킬로로 가는 거로 보일 수 있겠죠. 그쵸? 네. 속도는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쵸? 네. 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31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더했으니까. 네. 네, 근데 만약에 얘를 30만으로 여전히 고정시키고 싶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31만이 늘어나지 못하게끔 시간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이 속도가 줄어들면서 30만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반대로 거리가 줄어들어도 30만으로 맞출 수 있겠죠. 그쵸? 네.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가 절대적인 개념이다? 빛의 속도가 절대적인 개념이고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가감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해가 돼요?
예, 조금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이해는 되는데 설명하려고 들으면 약간 이상하죠. 뭐야? 그럼 시간과 공간이 다 제각각 막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재현이의 시간과 선생님의 시간이 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재현이가 1초 가는 동안에 선생님한테는 2초가 갈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 지금 좀 멍하죠, 그쵸? 네. 뭐에 따라서? 빛을 기준으로 하는 관측자의 상태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그러면 시간에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각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만. 재현이가 1초가 가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2초 갔잖아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은 빛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 활동을 하고 있었겠죠. 그쵸? 아, 네. 뭔가 활동을 하고 있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시간이 재현이보다 어떻게 가는 거예요? 2초가 갔으면 더 빨리 가는 거네요. 그쵸? 네. 하여간 내가 빛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활동을 했더니 재현이가 1초 가고 있는 동안에 선생님한테는 시간이 몇 초 간 거예요? 2초가 가버리는 거죠. 그쵸? 네. 이런 개념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 에너지를 물질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냐면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재현이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얘가 운동량이 많으면은 속도가 빨라질까요? 안 빨라질까요? 빨라지겠죠. 그리고 운동량이 많다는 거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잘 보세요.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어떤 물체가 속도가 빠르냐 안 빠르냐인데 속도는 여기도 말했지만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시간이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나오는 운동량 에너지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안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네. 네. 네, 네. 네. 자, 그런데 뭐예요? 질량은 동일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질량의 차이가 이제 없어진 만큼, 그쵸? 그 운동량의 차이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같은 에너지인 거예요. 같은 에너지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에 해당하는 질량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에너지는 운동량인데 운동량은 어떻게 재느냐? 속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재는데 속도라는 개념은 시간과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는데 시간과 개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빛의 속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만큼에 해당하는, 그쵸? 어떤 작용들을 통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E는 mc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자폭탄이나 원자로죠. 그쵸? 원자력 발전기. 네,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이거는 실험적으로도 입증이 됐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결론만 얘기해 줄게요.
물체가 빛의 속도에 빠르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던가 빨리 가던가 하여간 이제 그 헷갈리는데 시간이 아마 더 빠르게 갈 거예요. 더 빠르게 갈 거예요. 느리게 갔나? 빠르게 갔나? 하여간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 그 우주에서 돌고 있는 인공위성 있잖아요. 그쵸? 네. 엄청 빠르게 돌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자전 속도에다 맞춰놓으면 24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서 항상 이렇게 떠 있게 되잖아요. 그 위치에.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물론 지구가 4만 킬로인데 그거보다도 위에 있으니까 궤도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그 몇만 킬로를 24시간 안에 한 번 주파하는 속도로 돈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와.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인공위성 안에서 그 속도를, 아직 시간을 측정을 해보면은 지구에서 측정하는 시간이랑에 비해서 1초인가 2초가 빠르게 가거나 아니면 느리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그게 좀 약간 헷갈리는데 하여간 그 시간차가 1에서 2초 정도 존재한대요.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GPS 쓰잖아요. 네. GPS를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초에서 2차의 시간차를 두고서 정보가 오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옛날에 네, 내비게이션도 한 1, 2초 더 빠르게 해가지고 정보를 보내준. 네, 맞아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인공위성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인공위성 입장에서는 얘가 한 2초 정도 뒤에 여기에 이제 진입을 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걸 2초 뒤에 주는 게 아니라 언제 주는 거예요? 2초 전에 미리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게 동기화가 딱 맞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동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실험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물리 공간이에요. 물리 공간에서 빛이 절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험적으로도 이제 밝혀지게 되고, 그러한 이제 그 페이지를 열어젖힌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핵 물리학이라는 거 있죠. 그쵸? 네. 그런 것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는, 예, 그, 그 장을 열어 젖힌 사람이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쵸? 네. 네, 선생님도 지금 아기 때문에 지금 좀 신경이 좀 분산이 돼가지고, 그 설명을 약간씩 못한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도 조금 헷갈리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좀 보충을 해주세요. 네, 보충해 주시면은, 아, 선생님이 이런 걸 말하려고 했던 거구나. 이제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결국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오늘날 과학이죠. 이 오늘날 과학이 뭐예요? 현대 과학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을 이끌어가는 기초 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개념들로부터 얻은 지식으로 의학, 기술, 산업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목할 만한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편리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GPS나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과학적 업적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편리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날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었으며 질병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한 사람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즐기게 되었으며 증가된 생산성으로 인해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피조 세계의 작동 원리에 관하여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진보들로 인해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거의 100여 년 전에 살았던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렇죠? 100년 전으로 우리가 시계를 돌리면은 현대 과학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으로 대변되는 현대 과학이라는 것이 태동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단순한 현상이에요. 흑체 복사라고 하는 현상으로부터 양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양자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빛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시공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빛이 절대적이었네 하면서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그다음에 뭐 GPS라든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절대적인 개념을 빛으로 본 거잖아요. 그쵸? 네. 예전에는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 개념으로 봤듯이. 자, 지금은 빛을 절대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봤더니, 빛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기준을 차지하는 존재가 따로 있더라. 라는 게 밝혀질 수도 있을까요? 아닐까요? 있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의 그 삶의 범주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무언가를 찾기 어려웠잖아요. 그쵸? 네. 기준을. 근데 찾아보니까 빛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쵸? 네. 예. 빛을 기준으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적인 것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빛도 똑같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관측 자료 상으로는 빛이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역 안에 머물고 있는데, 또 우연치 않게 빛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여기에 의존하고 있었다더라 라는 것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과학이 태동하는 거예요? 아직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현대 과학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과학이 태동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만약에 재현이가 그걸 성공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재현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공했죠. 네, 재현이가 만약에 그거를 규명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럼 뭐 프랑크처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 과학하면 아인슈타인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만약에 재현이가 21세기에 빛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게 절대적인 거였다라는 걸 규명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에게 쏟아지던 그 모든 그 관심이 이제 재현이한테 다 쏠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현이가 새로운 과학의 장을 연 사람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겠죠. 한번 도전해 볼래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좀 도전을 좀. 아인슈타인은 그 네, IQ 200의 그 천재인데 이런. 네, 그 천재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죠, 그쵸? 네, 근데 하여간 누군가는 나중에 또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피조 세계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게 또 한 차원, 그쵸? 네,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날을 볼 수 있을지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과학은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관측 자료도 마찬가지고 이론도 마찬가지고 결론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전체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얘기죠. 그쵸?
네, 부분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 모든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날은 와요, 안 와요? 보죠. 안 오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무한히 지평을 늘려가면서 발전하는 그런 학문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끝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전에 못 봤던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수정해야 할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과학이라는 학문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내용 요약을 이제 해봅시다. 자, 재현이가 읽어주세요. 과학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은 나름대로 배운 것이 있을 것이다. 비록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과거의 과학자들이 시행착오를 거쳤던 많은 실수들을 통해 적어도 몇 가지의 교훈을 얻기 바란다. 그러한 실수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결국 훨씬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단원 1을 마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분명히 밝혀야겠다. 첫째는 철학에 관한 것이다. 과학사는 굉장히 방대하고 세밀한 영역이다. 내가 구분한 역사상의 각 시대마다 한 권의 책으로 묶어도 모자랄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 짧은 책에서 단지 한 단어만으로 과학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내가 다루었던 내용들에 관해서도 반론을 펼치고 하는 싶은 역사가들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견해로는 단 하나의 단어만으로 제한하여 그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오늘날 과학의 현 주소에 관한 확고한 관점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분명히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나름대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객관이다. 둘째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룬 내용에 관하여 시험을 칠 것이다.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한다. 다음 페이지에 이번 장에서 다루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이 지침은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할 때 나름대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학습 지침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 구체적인 연도와 날짜를 외우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이름과 왜 그런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과학사를 쭉 정리를 해보고요. 실제로 많이 생략되어 있던 내용들을 선생님이 풀어서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나름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좀 이상한데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은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해서 과학사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과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인지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살펴볼 수 있게 한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실제로 과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